나는 초등학교 시절 야한 것들을 싫어했다. 이 새끼 똥은 개소리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면 초등학생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어디서 보고 좋아하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절에는 밤마다 큰 책장이 있었고 거기 당시 초등학생들의 히토미, Y 사춘기와 성, 그리고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나체 모습이나 야한 장면을 볼 기회가 없다시피 해 앞에서는 다 싫어하는 척 했지만 그 책들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수많은 손길이 있던 책들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신념을 지키겠다고 그런 건 어른 때 봐야지 라는 붕신 같은 말을 내뱉으며 일절에 손대지 않았다. 물론 그 신념은 얼마 못 가 깨지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나는 초등학교 시절 이상한 신념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지 않고 자란 것이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러 내가 처음으로 읽게 된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 책은 바로 대학교 글쓰기 강의 때 읽은 비극의 영웅 오이디푸스이다. 이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근친인 상간을 해 그 죄책감에 자신의 눈을 찔러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게 된 비극적 인물로 스핑크스의 아침에는 다리가 4개, 낮에는 2개, 밤에는 3개로 걷는 자가 누구냐 라는 유명한 수수께끼 또한 이 책에서 나왔다. 그렇게 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성문화에 첫 발을 들게 된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근친 상간, 근친, 즉 가까운 친족 간의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이 말은 앞서 말한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화, 북유럽 신화 등 여러 신화에서는 물론이고 요스 가노소라나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같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로 이만한 공급이 있게 한 수요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근친 상간이 유전병이나 장애의 발현 확률을 높인다고 익히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근친 결혼도 막고 있으며 시선을 전 세계로 돌려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몇몇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곤 근친 상간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유전자의 입장에서 본 근친 결혼은 어떨까? 한국에서 과학 관련 책 하면 생각나는 두 양대 산맥, 우주와 천문학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이해를 도와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우리의 몸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이 이기적 유전자의 입장에서 인세스트, 근친상간을 한번 살펴보자. 여러 과학 유튜버들 그리고 여러 강의에서 많이 들어봤을 이기적 유전자는 어떤 책일까? 이 책을 관통한 주제는 앞서 말했듯 우리의 몸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라는 말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는 유전자에 의해 태어난 기계에 불과하며 그 기계의 목적은 유전자를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운반해 주는 것이라 말한다. 이 말은 곧 생명은 철저히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했던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사회성 곤충들의 이타적 행동들, 예를 들어 꿀벌들이 일평생을 여왕벌의 알만 보호하다 외부의 침입자가 오면 침으로 공격하여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나 일개미가 자신의 짝을 찾아 번식하기보다 평생을 여왕개미를 위해 일만 하다 죽는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더 많이 옮기기 위한 이기적 행동이라는 신선한 충격을 대중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접 자식을 낳으면 유전자의 절반이 50%만을 공유하지만 여왕벌, 여왕개미 알에서 나온 자식들, 다시 말해 얘들의 자매와는 유전자의 75%나 공유하게 된다. 즉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보다 여왕이 낳은 아이가 나와 유전적으로 더 비슷하기에 유전자는 기꺼이 한 개체의 번식을 포기하더라도 유전적으로 더욱 이득이 되는 방향, 다시 말해 여왕이 지속적으로 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기계를 헌신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인간을 살펴보자. 인간은 누군가와 결혼해 섹스를 해 자식을 낳는다. 이때의 자식은 엄마의 유전자 절반, 아빠의 유전자 절반을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적 근친은 50%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편의상 이것을 나라고 지칭하고 조금 더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와 내 자식이 섹스를 해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온다면 그 아이의 유전적 근친도는 어떻게 될까? 나와 내 자식이 유전적 근친도는 50%, 그리고 그 자식이 또 다른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어 아이를 낳으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25%의 유전적 근친도를 가지겠지만 만약 파트너가 나라면 나 유전자 절반도 물려주기에 플러스 50%, 즉 75%의 유전적 근친도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더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지극히 우리,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닐까? 나의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게 임의의 누군가를 찾아 구애를 하고 섹스를 해 자식을 낳는 것보다 나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과 결합하여 후손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닐까? 실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별개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유전자가 유사할 확률이 높은 사람에 더욱 끌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를 애초부터 근친 상간을 해야만 하게 설계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해보자.
만약 내가 무한히 살고 생명을 위협하는 유전병이나 치명적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한다면 아마 유전자 입장에서는 후대 자신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넘기기 위해 나와 유전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찾아 섹스를 할 것이다. 물론 그 종착지는 내가 낳은 아이가 되겠지만 말이다. 그렇게 나는 내가 낳은 자식과 결합해 조금 더 높은 유전적 근친도의 아이를 다시 여기서 낳은 아이, 그러니까 나와 유전적으로 더 비슷한 이 아이와 다시 결합해 더 높은 유전적 근친도의 아이를,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나온 아이와 결합해 더 높은 유전적 근친도의 아이를, 그리고 다시 이것을 무한히 반복해 100%의 소렴하는 유전적 근친도의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유전자 입장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기에 모든 인류는 근친혼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과한 게 있다. 나나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인간이 아이를 만드는 방법은 서로 다른 두 성별의 남녀가 짝을 지어 섹스를 하는 것이다. 만약 나의 유전자를 단순히 다음 세대에 옮기기만을 원하고 앞서 말한 시뮬레이션처럼 유전병 또는 치명적 바이러스 같은 기생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100% 전달하고 심지어는 단 몇 분 만에 몇백, 몇천으로 증식하는 무성생식으로 진화를 했겠지. 일평생을 살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들며 구애하고 결혼해 아이를 가지는 유성생식이라는 기차한 방식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가정을 해보자. 만약 이 친족은 근친 상관만으로 대를 이어나가고 당연히 유전병이나 기생생물도 존재한다면 답은 뻔하다. 한 친족의 멸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현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바나나가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아는가? 바나나 땅속 줄기에서 자라나는 이런 어린 줄기들을 잘라다가 땅에 심기만 하면 유전적으로 어미나무와 거의 똑같은 새로운 바나나나무가 자라게 된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다는 건 바꿔 말하자면 유전적 다양성이 정말 낮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바나나의 치명적 약점이 되었다. 우리가 현재 즐겨 먹는 캐번디시 바나나 이전에 더 달콤하고 향이 좋다고 알려진 그로미셸 바나나. 이 바나나 또한 앞서 말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번식을 시키고 재배를 했기에 유전적 다양성은 바닥을 기는 수준이었고 곰팡이균에도 끄떡없는 유전자를 만들 여력이 한데 우후죽순으로 쓸려 나간 사례가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로버트 베이크웰이라는 가축업자가 더 뚱뚱하고 살집이 많은 양을 찾아다가 그 양의 새끼와 교배를, 그러니까 우량한 유전자의 부모 양과 부모 양으로부터 우량한 유전자를 받은 새끼 양 간의 근친 교배를 통해 살도 더 많고 더욱 우량한 슈퍼 양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양들 또한 스크래피라는 유전병이 돌며 싸그리 죽은 사례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신라가 망한 이유가 골품제를 유지하기 위해 성골은 성골끼리 간의 혼인을, 진골은 진골끼리 간의 혼인을 하는 식으로 같은 신분끼리만 혼인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친혼으로 이어져 유전학적으로 태화되어 그렇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기도 하다. 즉, 친족의 멸절은 극단적인 대답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를 급격한 환경 변화에 한 친족이 동시에 멸절할 위협을 무릅쓰고 유전자 다양성까지 낮춰가며 근친 상관을 해 유전자 근친도를 올려치기 할 경쟁이 필요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유전자는 표면적으로는 근친혼을 해야 하게끔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얘들의 닥터 스트레인지급의 예지 능력으로 후대의 장애에 바른 확률 상승, 더 나아가 한 친족의 사멸에 따른 개체의 자신의 유전정보 보존의 위험성 같이 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이득이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집에 있는 그 인간 언저리 새끼를 비호감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고맙다. 그래도 히토미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얘네들은 유전자에 의해 탄생한 친구들이 아닌 누군가의 펜 끝에서 탄생한 친구들이니까